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채를 픽스드 인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인컴이 픽스드 된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국채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안정이 돼야지 전체 자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될 텐데 말 그대로 인컴이 픽스드 될 때까지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국채처럼 다른 자산 시장이 같이 충격을 받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4.3% 넘어서서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흐름인데요. 이것이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거나 반대로 또 방향을 이렇게 바꿀 때 아니면은 레인지를 이탈하는 그런 때 이런 경우에서는 다른 자산 시장 쪽으로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것이 지난 다음부터는 다른 자산 시장 쪽으로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같이 이탈하는 이런 때 그리고 금리가 4.5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틀려질 텐데 밴드만 조금 올라가서 상향된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은 그 이후부터는 다른 자산 시장 쪽으로 주는 악영향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배경 요인하고 일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계속 페드 인사들이 나오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통화정책하고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그런 부실 문제, 금융 쪽에 시스템 안정 관련된 그런 문제, 그리고 규제, 이 관련된 마이클 바 페드 부의장. 크게 두 가지의 이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마이클 바 쪽을 살펴보면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금융 부문이 매우 느리지만 앞으로 향해 가는 열차로 표현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에 걸쳐서 리파이낸싱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만기 오는 거 다시 재연장하고 하는 그런 리파이낸싱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은행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페드 입장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데 단일은행의 문제보다는 시스템 위기 관리의 거시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자료 쪽은 예전에 캔사스시티 쪽에서 CRE 인덱스를 추출해내서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12개 로컬 페드 중에서 일부만 추출되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전체 상황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흐름 정도는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CRE 활동의 지역 현황이 분기별로 집계돼서 공개가 되는데 이 자료 말고도 캔사스시티 페드 쪽에서 내놓은 자료가 최근에 나온 자료 보면은 지역별로 임대료가 이제 많이 차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넘었다라는 것이죠. 이 좌측의 스케일이 가격 변동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래쪽은 샌프란시스코나 호놀룰루 이런 쪽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뉴욕 같은 경우도 지금 80%대, 워싱턴 같은 경우가 92, 보스턴이 96, 이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라스베가스나 이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임대료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자료는 CRE 쪽만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 CRE를 보는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접근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이게 어떤 리스크고 어떤 은행이 부실하고 그 부실한 은행이 어떻게 개선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 어떤 은행으로 M&A 시킬 것인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CRE 쪽에 대해서 해부하듯이 분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시장 자체를 뜯어보기 시작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시장에 완전히 공개를 해버리고 시장에 맡겨버리면 오히려 악재가 시장에 녹아들면서 시장 자체적으로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 형성이 될 수가 있죠. 빗대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PF 문제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문제를 오히려 이런 식으로 분석 자료를 까발리면서 투명하게 시장에 던져주면은 시장이 오히려 흡수하기 빠르다. 이런 관점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RE 쪽 관련된 은행 시스템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제 거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통화정책 관련한 얘기는
메리 데일리 총재가 거의 대표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분 말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일정 같은 경우에 미셀 보우만 이사도 나왔고 존 윌리엄스 총재, 파월 의장도 나왔습니다. 아드리아나 이사도 나왔고요. 근데 이분이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분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다. 논조는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금리 인하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예측이다. 하지만 예측은 약속이 아니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리스크다. 그리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예상한 것보다 더 끈질기다면 인하폭을 줄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해서 또 반대로 노동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더 많은 인하가 적절할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상황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오고 있는 페드 인사들 논조가 거의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계속 이분들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할 것인데 이 범주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이런 금리 흐름이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태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 것이죠. 4.4%까지 막 넘나들고 있잖아요. 이 봉을 보면은 상당히 급등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한번 급등락을 한 다음에 약간 좀 안정이 되면 국채 이외의 시장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 인식을 할 때 필요한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주 지나가면서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라면 찻잔 속의 태풍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예전에 이 국채의 흐름으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방금 전에 본 것은 일드, 금리로 본 것이고요. 국채 시세로 놓고 보면 이런 수렴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것이 4월에 수렴이 마무리되면서 방향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하방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너무 시기적으로 좀 빠르잖아요. 그렇다면은 선을 하나 더 그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아래쪽으로요. 그래서 이 4월 안에 수렴이 조금 더 진행된 다음에 다시 방향을 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 발 더 물러서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은 더 커지겠죠. 제가 4월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멘텀이 월 말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 압축을 한다면 더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배경 요인 중에서는 이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옐런 장관 드디어 방중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 방중 일정이 22 통화정책회의 이전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예 다음 주 국채 입찰 벤치마크 10년물이 포함된 아주 중요한 그런 일정이죠. 그 이전에 방중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 아이티너리 살펴보니까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에 보조금 포함해가지고 산업 구조조정 관련한 그런 얘기 그런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티너리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 허리펑 국무원 부총재 이분 계속 만나고요. 그리고 란포안 재무장관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판공왟 인민은행장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는 그런 일정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표면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슈 이외에 미국 국채 시장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일정이 아닐까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번 주에 좀 한가할 거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시기가 지나면 지금 벌써부터 준비 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서 4월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예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옐런 장관이 월요일 날 돌아오고 바로 입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입찰 결과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관심이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 주 후반에 달라스 페드의 로리 로건 총재 이분이 QT 관련해가지고 또 어느 정도 언지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중반까지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봐야 될 그런 일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QT 테이퍼링하고 입찰하고 엮여서 수급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연결되는 게 엔화가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국채 발행 시점에서 일본 쪽의 참여가 또 어느 정도로 집중이 되어야 될지 미국 국채 보유가 가장 많은 일본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고 또 최근에 BOJ와 페드의 통화정책 공조를 생각해 본다면은
중국의 문제가 단순히 미국하고 중국의 문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가 일본 쪽으로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입장이 국채에 또 어느 정도 또 수급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걸쳐져 있는 수렴 마무리 국면의 엔, 이 역시 마찬가지로 4월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옐런 장관이 돌아오면서 또 주중에도 어떤 이슈가 나타나면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미국 시장 쪽에서 국채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 그것 이외에 해외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말 정도 꽤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들이 패드 인사들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서도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CRE 문제도 분석 자료가 또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주말에는 몇 가지 정도 포인트 정리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